네, 예고한대로 오늘 2부에서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연결해서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홍익표입니다. 좀 며칠 지났습니다만 일단 좀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전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 있었고 그날 밤에 심야 의총이 있었고 이날 그 대표님이 의총에서 탈당하겠다고 하면서 뛰쳐나간 적이 있었고 다음날 저희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원내대표가 되셨습니다. 예. 의총장에서 뛰쳐나가셨던 어떤 이 장면과 원내대표로 선출되는 장면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날 굉장히 답답했던 분위기가 있었고요. 네. 사실 뭐 아시다시피 그날 제가 인터뷰하고 그 아시안 게임 갔었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만 해도 원내대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인터뷰의 그 주제 자체도 제가 미국 가는 네, 맞아요. 일정을 주제로 했지 않습니까? 그 취소된 거죠? 실제로 나중에. 추석 명절 한 2박 4일로 음. 워싱턴에서 한미일 의원들 간의 그 동북아 비핵지대와 관련된 의원 네트워크 모임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그것도 참석을 못하게 된 네, 그런 네. 상황이었고 네. 당이 매우 어려우면서 그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대표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원님들의 어떤 개별적 의원님이었습니다. 무슨 뭐 조직적으로 뭘 민 건 아니었고 네. 개별 의원님들이 그 연락을 하시면서 고민했고 그러다가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 경로에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그 여러 경로의 대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어느 누구에도 손을 들어주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출되신 다음에 이재명 대표 병원에서 만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일단은 뭐 첫 인사였기 때문에요. 네. 대표 취임하고 취임 인사하고 또 병문안 겸해서 네. 인사를 드렸고 예. 전반적으로 뭐 당 운영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어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었지만 큰 틀에서 좀 서로 자주 소통하고 네. 언제든지 격의 없이 뭐 그 전화로라도 언제라도 통화하면서 협의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원내 대표당 구성이 아직 완료는 안 된 것 같지만 아무튼 이제 그 얼개가 나왔는데 언론 보도로 보니까 친명일색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보도를 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뭐 자꾸 우리 당 의원님들 언론에서 자꾸 이런 뭐 친명 비명 뭐 친문 반문 뭐 이런 구도로 늘 갈라치기가 되는데요. 예. 저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한 고려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저 자신도 그 언론 보도에 따라 어디는 친명, 어디는 친문, 뭐 심지어 친이낙연 이렇게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언론에서 또는 뭐 일부 그 다른 쪽에서 뭐 그 프레임을 자꾸 씌우려고 하는 거고 저는 제 자신이 한 번도 그런 어떤 개파적 성격을 갖고 뭘 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요. 이번에 같이 하신 의원님들도 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 국감을 비롯해서 중요 현안에 대한 실력과 그 어떤 진정 헌신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예. 그런 그 자세를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현안 얘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의정 현안부터 좀 여쭤봐야 되는데 일단 윤재혁 국민의 원내대표하고는 상견례 하셨나요? 네, 지난번 그 추석 연휴 전날 예. 한번 만났습니다. 어떤 예. 맞상대로서 윤재혁 원내대표를 좀 평을 해주신다면. 윤재혁 원내대표는 저하고 행안위를 같이 한 경험이 있는데요. 굉장히 그 경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네. 차분하고 굉장히 현안에 대해서 논리적이시고, 아주 그리고 좀 그 꼼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저보다 연배가 좀 있으셔서 선배 네. 의원님이신데, 예. 협상 파트너로서는 뭐 굉장히 훌륭하신 의원님이십니다. 뭐 저로서는 항상 그 윤재욱 대표님하고는 잘 협의해서 할 네.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약간 좀 얼어붙는 게 지금 그 김행 여보장관 후보자 청문회 문제 있잖아요. 예. 일단 이거 단독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아쉬운 게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청문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결국은 4, 5, 6, 3일 중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다음부터는 국감이 시작되니까. 예. 근데 날짜를 잡히지 않으니까 저희들도 답답했죠. 그래서 제가 그 여가위 간사나 위원장한테 날짜는 무조건 잡으라고 했던 겁니다. 일단은. 그때 날짜를 확정 짓지 않으면 사실 이번 주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했다 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이제 집중되고 있잖아요. 그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보도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자기가 차렸던 만들었던 회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태 또는 뭐 그 관련된 비위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청문회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특히 강서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네. 김행 그 장관 후보자의 어떤 청문회가 이루어질 경우에 여론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리고 그 김행 후보자 자체가 장관으로서의 어떤 역량 자체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서 그 공개되는 모습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예 그냥 청문회 자체를 무산시키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냐. 저희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민주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청문회 정상 진행의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여기에 응할 생각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도대체 뭘 사과해야 되고 뭘 재발 방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청문회 참석하고 네. 예컨대 뭐 일방적인 게 일정과 그 증인 관련된 문제인데요. 네. 증인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뭐 지금이라도 다소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부적절하거나 예. 여당에서 뭐 좀 빼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할 수 있겠지만 일정 자체는 지금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청문회를 하겠다는 조건 하에서 협의해 온다면 협의를 하라 그러겠어요.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한테. 그러나 지금 그 국민의힘의 태도 자체는 청문회 자체를 유명무실하거나 또는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5일날 청문회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저는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물밑 교섭이 좀 있습니까? 관련해서? 그거는 저희 아직 원내대표단 간의 협의는 없었고요. 예. 해당 상임위 간 간사들 간의 협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 경과 보고서 아직도 채택 안 됐죠? 그렇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우리 당의 국방위원들은 부적격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부적격 의견으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네. 뭐 그냥 무의미하게 보고서 채택을 해줄 이유는 없지 않느냐. 어차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해왔던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국회에서 어떤 의견을 주든 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임명하고 보는 네.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국정기조를 전환해 달라는 게 저희 당의 주문입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답변을 했다는데 이런 어떤 입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늘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람은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가해를 당하신 분과 예. 가해를 하는 입장하고는 다른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는 다 겪어본 사람 입장에서 있는 거고 만들거나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본인들은 그걸 블랙리스트하고 인지하지조차도 않는 거죠. 그럼 당연한 배제와 차별을 자기들은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예. 최근에 유인촌 장관이 자우림 씨와 관련돼서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언론 김윤아 보도가 씨. 나왔지만, 예. 자우림은 그룹 이름입니다. 예, 그렇죠. 네. 김윤아 씨에 대해서 그런 발언이 부적절하다, 신중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장관 후보자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개별 연예인의 발언에 대해서 저희들도 왈가불가 할 말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SNS에서 일반인들이 하는 거하고 예컨대 김기현 당대표가 김윤아 씨한테서 발언하거나 이런 또 장관 후보자인 유인촌 씨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해당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심리적 부담이 갖겠죠. 예. 더군다나 엔터테인먼트 회사 입장에서는 혹시 세무조사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 당에서도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지만 우리 당에서 어느 누구도 이영애 씨가 이승만 대통령 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크게 당 차원에서 문제 삼건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뭐 SNS에서 사람들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생각이 다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어떤 일반인들 연예인도 저는 셀럽이지만 일반인입니다. 권력자는 아니기 때문에 공인은 아니죠. 공인은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의 발언을 정치권에서 하나하나 문제 삼는 거는 그 자체가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이제 임명동의 표결을 해야 하는데 어제 원내대표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 저도 봤는데요. 혹시 당론으로 결정해서 표결에 임할 계획이십니까?
그거는 오늘 논의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요? 당론으로 할지 안 할지는 예. 뭐 의원님들의 판단이 워낙 훨씬 저보다도 인사청문위원들께서 입장이 훨씬 더 강합니다. 혹시 당내에서 이견은 없습니까? 통과시켜줘야 된다는 입장 이런. 현재까지는 아직 저한테 아무도 그런 얘기 하신 분 못 봤습니다. 어허, 오늘 아마 의원총회 가면 의원총회장에서 예.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실 텐데 예. 그 중에서 뭐 찬성 의견을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전체적으로 당의 의견은 제가 지금 느낌상으로는 만난 분 중에 어느 분도 긍정적으로 얘기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꼭 당론으로 강제를 안 하더라도 부결로 갈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뭐 제가 뭐 자신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요. 예. 논의해보고 예. 전체적인 기류는 하여간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이렇게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대표님의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한다면 부결시켜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고. 뭐 제가 대표가 아닌 그 국회의원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국정감사 시작되잖아요. 예. 이제 물론 부처별로 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질문이 성립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민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포인트를 두고 보기 때문에 계속 나타나는 게 어떤 이슈가 불거졌다가 다른 이슈가 나와서 묻히고 하는 경우가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렇습니다. 사실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데 지금 그동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쟁점이 됐던 사안 중에서 국정감사에서 집중해서 살펴봐야 되는 혹시 대상이나 리스트 이런 게 있을까요? 개별 상임위마다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지금 우리가 뭐 1특검 4국조도 얘기했었고 그 이전에 여러 가지 그 현안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예. 금년도 국정감사가 사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 번째 국정감사라고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지난해에는 사실 정부 출범 6개월도 안 돼서 도리어 문재인 정부 국감처럼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컨대 금년 초부터 불거졌던 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네.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상병 네. 그 해병대 장병의 희생 사건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수해 피해가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충북 오송에서도 있고 해서 예. 이런 등등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연히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요. 특히 그 법무부죠. 법무부와 검찰의 사실상 권력 사유화 또는 정치적 행태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반드시 문제를 삼고 바로잡을 겁니다. 특히 법무부를 강조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러한 그 윤석열 정부의 국정 파행의 가장 중심에는 법무부와 검찰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실제로 대통령이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여전히 검찰총장으로서의 총장 정치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앞장선 게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었고요. 예. 저는 그 일개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의 거취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동훈 장관의 파면을 대통령이 요구한 것은 예.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꾸려면 사실 저희가 대통령을 물러나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 중심제에서. 네. 그렇다면 본인이 이 과정에 대해서 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국정기조를 바꾸겠다는 상징적인 조치로서 해당 국무위원을 파면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첫 번째 그 일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아주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파면시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결국은 남는 문제는 해임 건의안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 소추인데 원내대표께서 어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탄핵안 발의에 대해서 국정감사 이후에 판단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시점을 이때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몇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하나는 어쨌든 저도 그 여러 여론을 듣고 심사숙고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10월 중에는 국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이슈로 분산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국정감사 기간이 10월에는 본회의 일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관철시키려고 해도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10월에는 그 자체가 추진 자체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10월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논점을 흘릴 필요가 없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질문 하나만 드리면 이게 혹시 그 시점을 이때로 잡은 게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지금 현직 장관 중에서 총선 출마할 사람들의 거치고 이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많은데 혹시 이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까?
어떤 총선 출마 다시 말해서 한동훈 예. 장관이 총선에 나서는지 안 나서는지 그 좀 동향을 보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것도 깔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아니, 저희가 무슨 이런 그 탄핵안이나 이런 것 추진하는 게 물론 그걸 할지 안 할지는 좀 더 제가 판단을 해야 될 문제지만 네. 그것이 그분의 정치적 어떤 행위를 제한하는 목적으로 한다는 거는 그 단초의 취지에 잘못된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어떤 국무위원을 탄핵하거나 해임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위법한 행위. 이를 그렇죠. 문제 삼는 겁니다. 헌법이나 지금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위법한 행위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 법무부 장관이 지난 국회에 와서 체포동의서를 읽은 것이 법무부 장관의 그 정상적인 합법적인 범위의 틀에 있느냐, 아니면 이것이 사실 피사실 유포에 해당하느냐 하는 문제가 걸려 있고요. 특히 법무부 장관이 그 내용을 자체를 보면 개별 사건에 개입하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그러나 거의 개별 사건에 본인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그리고 그 아주 그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등등의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법한지 여부를 저희가 따져보고 판단할 문제고요. 아울러서 여러 가지 그 어떤 국정 상황, 특히 저는 그 기간의 시간 동안 대통령께서 국정 기조를 바꿔달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결단과 판단을 지금 저희는 그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장관 탄핵을 주장하는 쪽 일각에서는 어떤 논리를 내세우냐면 사유 중에 하나로 검수 원복 이것도 거론하던데 이것도 사유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일종의 그 문제도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시행령 정치건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죠. 원래 법의 취지와 다르게 시행령을 통해서 그 기존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명백하게 위법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우리가 법안을 보낼 때 여러 가지 국회의장께서 법안의 취지까지 굉장히 길게 설명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을 정면으로 그 한동훈 장관이 다르게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전 관련해서 이 질문까지 좀 드려볼게요. 이제 국정감사 끝나면 예산은 심의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그 삭감되면 안 되는 예산이 삭감되거나 줄어진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예산 심의권이 국회에 있는 것은 증액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삭감은 하더라도.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타협 지점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세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예산 문제까지 심도 있게 제가 보고를 받거나 검토한 건 좀 부족한데 어쨌든 특히 R&D 예산은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R&D 예산을 너무 많이 줄여서 지금 대덕에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뭐 현장을 떠나야 되고 국가의 미래가 어둡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그래서 정부하고 불가피하게 이것은 예산안 문제는 협의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가 뭐 주로 카르텔 많이 했지 않습니까? 기존에 무슨 예산 낭비의 그 구조로 카르텔 구조를 얘기했는데 카르텔 구조를 얘기하면서 거꾸로 윤석열 카르텔을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세요? 예컨대 그 현 정부의 우호적인 이런 그 관련 사회단체 쪽에 예산을 몰아주게 한다든지. 예. 그리고 그 실제로 그 대통령의 관심 사업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예산이 증액됐다든지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예산을 전체를 꼼꼼히 보면서 줄일 건 줄이면서 그 협의를 해 나가야겠죠. 예컨대 정부가 전혀 그 증액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는다면 그 기조 뭐 여야 간의 협의가 불가피하지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통과시켜 줄 생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협의와 협상과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과 안 시켜준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뭐 통과를 안 시켜주겠다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간 예산안 문제에서 정부도 그 다수당인 국회 야당의 입장을 존중해서 예산 심의에 그 임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당내 문제로 좀 넘어가서 이 질문 엄청 받았을 것 같아서 이제 최대한 그러니까 짧게 여쭤보겠는데요. 이른바 가결파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그 원내대표께서 이제 윤리심판원 절차를 언급을 하셨던데 윤리심판원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그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는 것은 이제 몇 가지 그 경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당원들이 직접 제소할 경우에 윤리심판원에서 다룰 수도 있고요. 아, 당원이 직접. 예. 그 다음에 지금 청원이 들어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 5만 명 이상이 되면 지도부가 그에 대해서 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 경우에 이제 판단하에서 그냥 그 이관하는 거죠. 윤리심판원에. 이게 이만큼 5만 명 이상의 당원들이 요구가 갔으니 이 상황에 대해서
판단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윤리심판원에 접수가 됐는지 아마 아직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요. 좀 윤리심판에 직접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우리 당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해석을 하자면 지도부에서 뭐 조율을 해서 뭐 징계 한 해 만에 이렇게 조율할 여지도 없이 아마 바로 직행을 할 수가 있다. 당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윤리 심판을 해서 안 들여다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그거를 뭐 지도부가 제소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이관을 하게 되면 윤리 심판에서 하는데 왜냐하면 그쪽 분들이 굉장히 그 법조인들도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당 안팎의 사정을 잘 알고 합리적인 분들이라 그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도부는 중립, 결정은 윤리심판원에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뭐 그런 정도의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입장이고요. 아직 뭐 최고위원들 분하고 좀 상의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그러니까 최고위원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사견을 이제 밝히고 있는 건데 이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 지도부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치 지금 이제 최대 이슈이자 현안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잖아요.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원내대표님? 예, 선거 저희가 그 연휴 기간 중에 제가 계속 나갔었거든요, 현장을. 네네. 강서 구민들께서 많이 좀 그 화도 나고 분노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보궐선거를 원인 제공자가 그 석 달 만에 사면복권 받아가지고 다시 출마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죠. 그래서 드문 게 아니라 거의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분노하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현 정부 들어와서 경제, 민생, 뭐 외교, 안보, 국방 등 곳곳에서 지금 잡음과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투표율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투표율은 보통 보궐선거가 한 30% 중후반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글쎄요, 조금 관심이 높기 때문에 40%는 넘기지 않을까 좀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투표율 올라가면 민주당한테 유리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저희 당연히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분노, 그다음에 바꿔야 된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투표율이 좀 높게 나올 거로 보고요. 현재로서는 바닥 민심에 대해서는 민주당에게 그래도 한번 이번에 기회를 주고 민주당이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표라는 것은 지지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찍어야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는 그 투표율과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투표장에 나가서 얼마큼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느냐가 그날 당락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 하나만요. 그 이재명 대표 오늘 당에 복귀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선거 전에 당무 복귀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십니다. 어제 됐거든요. 예. 며칠 더 이제 그러면 가료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